지난 시간에 제가 뭐 중국인들하고 우리 한국인들하고 그 돈을 대하는 뭐 관점이 여러 다르다고 했는데, 아유, 제가 좀 뭐고 좀 놀란 게 이게 있어요. 뭐 놀랬다기보다 이런 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돈을 싫어하면 돈도 너를 싫어한다. 예, 그리고 뭐냐면 이런 게 뭐더라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돈 많이 모아서 큰 집 산다. 돈 많이 모아서 아파트 산다. 돈 많이 모아서 여행 간다. 돈 많이 모아서 외차 산다.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네, 네. 무슨 말이냐면요.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늘어나는 액수를 보고 흐뭇해야지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 간다, 뭘 산다, 이렇게 하면 너 부자 안 된다. 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흐뭇해야 되고 돈 자체를 사랑해야 돈이 너를 사랑해서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참, 예, 많이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중국 상인 이야기 좀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돈 막 꾸깃꾸깃하고 막 이런 경우 많은데 이제는 절대로 꾸깃꾸깃 하지 않고, 네, 지갑에다가 정말로 좀 모셔놓는다는 느낌. 돈을 정말 소중히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돈도 나를 좀 소중히 해서 돈, 저도 좀 돈도 좀 붓고 그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상인 이야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돈을 싫어하면 돈도 너를 싫어한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 돈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돈 뭐 많이 모아서 그걸 통해서 뭐 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돈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모아서 뭐 아파트 사고 뭐 큰 집 사고 이런 생각하지 말래요. 네. 돈이 뭘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돈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돈이 붙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참 중국인들은 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환경이 어딜까요? 이 산이요. 제가 저기 바이두 가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어느 산 같습니까? 중국에 가면 오악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죠? 다섯 가지 산인데 오행 따라서 다섯 가지 산을 배치한 건데 중간에 있는 산이 뭐죠? 소림사가 있는 산이 뭐죠? 숭산이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산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 산동 쪽에. 네. 엄청나게 높은 산에 그 아이콘처럼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높은 산 뭐가 있죠? 동쪽에 산동성 쪽에. 네. 태산이 있죠. 태산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막 그 스마트폰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생각보다 그 높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쪽에 가면 또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 예전에 그 무협지에서 많이 나왔던 그 산이기도 합니다. 영화 동방을패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영화에 소호광호고 있었고 동방을패 있었는데 거기서 예, 그 영호충이 했던 그 어떤 뭐 그 무림파가 있어요. 무슨 파입니까? 네, 서쪽에 화산파라고 있습니다. 화산이 서쪽에 있는 산이고요. 또 북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형산이라는 게 그 있는 것 같고 남쪽에는 항산이라는 산이 있는 것 같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황산이라는 산입니다. 남쪽 그러니까 오악 중에서 남쪽에 있는 명산 바로 황산이라는 산입니다. 예. 자, 이것도 역시 황산이라는 산입니다. 혹시 그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혹시 태산이라는 무슨 저기 숭산이라는데 가보신 분 계세요? 대표님 가보셨어요? 숭산이요? 태산은요? 안 가봤어요? 지금까지 그 명산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자, 근데 서쪽에 가면 화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금강산이랑 좀 비슷합니다. 바위로 된 산이라고 하는데 뭐가 좀 이렇게 있나 봐요. 뭐가 있냐면 자, 한번 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이거 상관밖에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중력하고 자기력하고 지구의 중력하고 자기력하고 뭐가 더 셀까요? 자, 중력하고 자기력하고 뭐가 더 셀까요? 예?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중력이랑 자기력이 훨씬 셉니다. 그냥 우리하고 애를 장난처럼 문방구에서 자석부터 이렇게 갖다 놓고 장난 이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구는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구가 큰 자석인데 이런 자석의 기운들이 모이는 산이 있고 그런 산들이 뭐냐면 명산이라고 하고 어떤 기도나 영성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특히 화강암이나 대리석에 그런 기운들이 잘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무슨 신전 있어요? 델포이 신전 있지요? 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붙는 데 가지고 우리나라 계룡산들이 도인들 계룡산 있다고 하지만 원래는 도땅 사람들 거기를 제일 많이 갔어요. 어디겠습니까? 예, 금강산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돌로 된 거 많이 있지요. 그리고 중국에는 가면 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화산도 역시 돌로 된 산이어가지고 지구에 무슨 자기력이 뭐 집중된 스팟이다. 그래서 거기서 입산 수도에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명성이 빨리 트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침 뭐 화산파가 뭐 알고 보니까 장문이 저기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36살인가 5살 때 뭐 자기 스스로 이걸 폐경을 통해서 어떤 도노품을 인증받아서 거기서 뭐 장문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알고 보니까 부산 사람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명산들이 좀 있고, 이쪽은 명산의 아이콘 중에 황산이라는 산인데, 황산이 어디 있는 산이냐면요,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이게 안희성 이쪽에 있습니다. 안희성에 있는 황산.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황산이 없으면 신선이 내려올 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꼭 기회 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동네예요. 지금 안희성 그 동네입니다. 네. 예전하고 별 변한 게 없는 그런 곳인데, 어때 보입니까? 어때 뭐 한가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목가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 좀 빈티나 어때 보입니까? 대표님이 때 말씀하셨잖아요. 안희성 사는 못 산다고. 안희성 가보면 좀 낙후되어 있다고. 좀 낙후되어 보이기도 할 텐데, 전반적으로 이 지형이 이래요. 네, 물이 많고 뭐가 있냐면 이게 산이 많고 구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쌀농사, 논농사 이게 좀 힘들어요. 밭농사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 외부에서 쌀 같은 걸 수입을 해와야 되는 어떤 기근의 땅, 가난의 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지형이 다 이런 식인 겁니다. 구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평평한 평야가 별로 없는 땅이 바로 이 안희성이라는 곳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와우장룡에서 나왔죠. 장지하고 누굽니까? 누구랑 붙었는데 누가 한 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정중동의 자세로 태산 같은 모습으로 딱 뒤에서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저울음파 주윤발입니다. 네, 이 영화가 근데 촬영된 곳이 거기에요. 안희성이고요. 마침 또 이 영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양자경이 여기서 또 한 역할 주연 역할을 했는데, 양자경이 여기서 안희성 상인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안희성 상방, 안희상방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배경이 안희성이었고 거기 나온 수련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때 나름 대단한 상인 부호 중에 한 사람, 그 부호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무슨 뭐 그런 거다. 지금은 좀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가지고 이것저것 우리나라가 어디죠? 담양처럼 대나무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좀 장사를 합니다. 자, 중국 지도입니다. 이 성책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시죠? 자, 안희성, 절강성, 산동성, 산서성, 이거 이 성체계가 언제 만들어진 거 아시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원나라가 만든 거예요. 원나라가 몽골이 지배할 때 이런 성체계를, 제가 알기로는 이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체계를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와우장룡, 양자경. 네, 양자경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예전에 대단했었습니다. 80년대 때 여성 배우가 자기 이름 걸어놓고서 계속해서 시리즈 냈던 거 기억하시죠? 대단했던 인물인데, 이 와우장룡, 안희성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근데 상방 이야기 하기 전에 안희성 상인들은 안희상방이라고 하고,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산시성, 우리말로 하면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의 상인들을 진상, 따님말로 산서상방이라고 하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행해와 상방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행위 뭐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관이 만들라고 해서, 정부가 만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만들라고 해서 업종별로 관주들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행두, 행수, 수장 뭐겠습니까? 행의 장을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게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그 정부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사된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상방이라고 합니다. 주로 상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업종별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성, 같은 고향, 혈연, 지연 중심으로 뭉친 게 바로 상방이라고 하는데, 명나라, 청나라 때, 특히 명나라 때 상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저기 운남상방, 무슨 저기 안희상방, 절강상방, 산시상방 만들었다고 하는데, 명나라, 청나라 때 원거리 운송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상공업 도시가 발달이 되었고, 또 상품 작물, 그러니까 쌀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겁니다. 처음에 성금 받아놓고서 여기에는 우리가 뭐 심어봅시다, 여기에는 우리가 뭐 심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품 작물 재배가 명나라 때도 활발해졌는데, 이때부터 어디 출신, 무슨 출신, 상방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룰 것은 안희상방하고 이게 산시상방인데요. 둘 다 명나라 때 시작이 되어가지고 청나라 때까지 간 그런 것입니다.
자, 안희상방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안희성, 네, 이 사람들이 왜 장사를 하게 되느냐? 별거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인도에 가본 자이나교 신자들은 인도에 가본 자이나교 신자들 굉장히 부자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이나교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장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장사를 합니까? 자이나교 종교 교리에 이것이 있어요. 살생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자, 농사를 지으면 살생을 해요, 안 해요? 자, 잡초 골라내고 이것저것 무슨 잡초 골라내야 되지, 이것저것 농약 쳐야 되지. 자, 농업은 절대로 농업이라는 것이요, 친환경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고 농약을 안 친다고 해도 제대로 내가 생산물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나게 자연과 싸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제가 그래도 맨날 종종 아버지하고 좀 약간 좀 언쟁했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가는데, 아버님이 하셨던 게 그거예요. 포도농사 지었습니다. 석궁리를 하시다가, 석궁리를 굉장히 고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한 50 넘으셔가지고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는데, 포도농사 지을 때 그게 좀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종종 누가 와서 포도를 먹고 갑니다. 누가 포도를 먹고 갈까요? 단 거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너구리가 와요. 너구리들이 많이 몰립니다. 또 이놈들도 귀신같이 그냥 또 상태 안 좋은 거 아니면 또 쭉정이 같은 거 먹고 가면 그냥 봐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걸 또 귀신이 찾아가서 그걸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덧을 놓으시는데, 한 번은 가보니까 덧을 어떻게 했냐면 얘가 다리를 자르고 도망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꼭 문제가 또 이게 있어요. 너구리는요, 꼭 내외가 같이 댕깁니다. 한쪽 너구리가 그 장애에 되면 또 나머지 한쪽 너구리가 먹여 살리는 건데, 덫에 걸렸다 싶으면 꼭 부인 아니면 그 남편이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어지간하면 덜 좀 하고 말고 그냥 제일 불쌍하니까 이것 좀 응? 덧 놓지 말자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언쟁도 있다 그랬는데, 자연이라는 게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연과 투쟁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연의 자연의 교리가 이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살생하지 마라. 길 다닐 때도 이렇게 쓸고 다녀요. 왜냐면 뭔가 내가 혹시라도 벌레도 밟을까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장사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학교 신자들이,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 안희성 사람들이 왜 장사를 하게 되느냐? 별거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뭡니까? 농사를 해서 먹고 살고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환경이 척박하니까 10사람이 태어나면요, 3사람은 밭을 갈고 7사람은 나가서 상인을 한다고 하는데, 10살, 그러니까 15살, 18살에 장가 결혼 시집을 가는데, 그때 이미 19살쯤 되면 어린 아내를 내비두고 버릇을 홀로 두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평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희성 사람들이 명나라 청나라 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희성 사람 돈 많네 하지만 고난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안희성 이겁니다. 전생에 덕을 쌓지 않으면, 전생에 죄를 지으면 안희성에 태어나서 개고생하고 한다.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덕을 부지런히 쌓고 착한 일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 다음 생에 안희성에서 안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땅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땅이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남쪽인데 산이 많고 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대나무, 차나무, 삼나무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희성의 환경이 어떻다? 풍요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척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장사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원이 없고 척박한 환경,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공업에 매진을 했고 수출, 입국, 제조업의 역량을 키워서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말 있죠. 자원의 저주란 말도 있죠. 저는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이, 인간의 환경이라는 게 좋고 풍족한 게 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 집단한테 정말로 좋게 작용하는 것인가? 그건 꼭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극복하려면서 인간의 슬기, 생산성, 문명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안희성 사람들 거칠고 험한 환경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안희성 하면 또 이것이 있습니다. 유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상인이지만 공부한다, 우리 절대 문맹 아니다, 글줄 꽤나 읽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늘 내 새끼들은 똘똘한 놈 중에 한 놈은 선비를 키우려고 한다, 이런 어떤 학문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마침 주위가 안희성 그쪽 출신입니다. 지도에는 좀 약간 좀 왜곡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주위를 복건성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안희성 사람이었는데 안희성이 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위가 태어난 것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복건성 쪽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안희성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안희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네, 자신들의 아이콘으로 주위를 내세웁니다. 야, 주위라는 엄청난 유학자가 우리 안희성 출신이었는데 우리 주위가 우리의 아이콘이다. 우리는 상인이지만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늘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대표적인 뭐 안희성 그 출신의 대상인 성상 호서람이라 해서 청나라 때 날렸던 사람이 있고 지금은 칠우이 뭐 기업의 인퉁야오 뭐 윤동효 사장이라고 있는데 칠우이 기업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표님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지금이야 좀 좀 와닿지가 않지만 우리나라가 최초로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 연매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했던 게 어떤 품종이죠? 폰이죠? 맞지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거 어떤 일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국가적인 경사제 사건이었던 거 맞지요? 그지요? 자, 칠우이기 이런 것이면 최초로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수출 품목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처음으로 외부로 해외에 차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기업이 바로 칠우이 기업인데 여기에 윤동효라는 사람이 안희성 출신이고 스스로도 나는 이쪽 안희상방 이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얘들이 한번 이 칠우이 기업이 우리나라 마티즈를 똑같이 뺏겼어요. 뺏겨서 만들어냈는데 마티즈가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마티즈를 중국에서 팔아야 되는데 얘들이 자꾸 각을 지고 싸우면 우리 중국이라는 시장에 판매가 안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마티즈를 똑같이 따라해서 차를 만들어냈지만 그 마티즈가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말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칠우이 기업하고 마티즈 대우하고 저기 싸움이 벌어지면 순전 민간 기업 대 민간 기업이 그거였으면 인게 말이 되는데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칠우이 기업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하고 싸우면 버나마나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한테 뭘 하는 겁니까? 척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눈밖에 나면 우리가 비즈니스가 어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서서 포기한 거라고 하는데 늘 중국이라는 것도 기업이랑 싸우려고 하고 뭔가 좀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부담감 압박감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낙타 왜 제 낙타 사진을 왜 가져왔을까요? 안희성 상인들 낙타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뭐란 뜻이겠습니까? 자, 장사란 게 어떻습니까? 10명에서 장사 시작하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성공합니까? 몇 명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한 명 될까 말까죠? 어떻습니까? 저는 큰 돈을 벌고, 뭐, 대박이 안 나더라도, 이런 서울 같은 데서는 가게 한번 열어서 그냥 5년만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전생에 덕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안희성에 태어나서 외지로 나가서 떠들어서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낙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지로 떠들면서 있는 대로 개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죽고 만다. 그래서 안희성 사람들을 낙타에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적이라고 해가지고요. 누가 있냐면 호적 중국말로 후스일 겁니다. 호적이라는 어떤 대사상가가 있는데 자신이 그 사람이 안희성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희성 상인들은 낙타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안희성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 내가 나가서 안희성 출신을 만났다 그러면 안희성이 낳은 대단한 인물 내가 딱 한 마디 얘기해주면 좋아할 겁니다. 네, 특히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 후진국일수록 어디 나라의 스타가 누구다, 거기가 배출한 그 누구다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좀 그러고 있죠. 두윤호, 박지성, 두윤호, 뭐 손흥민, 두윤호, 김연아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대학원 때 그때 어디서 크로아티아에서 유학 온 사람이 있었고 가나에서 유학 온 사람이 있었는데 축구 좀 좋아하니까 크로아티아 너 니네 동네에 뭐 보반 있었지 스케르 있었지 하니까 막 너희 나라랑 난 데스타 스케르 보반 하니까 막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 누구 있었는데 가나에서 온 친구는 야 너희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아베디 필레라는 선수 있지 않냐 하니까 막 입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안희성이 낳은 현대 중국에서 가장 큰 거물이 누굴까요? 그 누구죠?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 등수평 다음에 중국
네, 지금도 아직도 저기, 네, 네, 지금도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강택민이 이 안희성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안희성 분 배시면 안희성에서 왔다고 하면 아, 강택민이 너희 그거 출신 아니냐, 그리고 호적이라는 사상과 그리고 과거의 주의가 너희 그 출신 아니냐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또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자, 안희성의 사정 보면요, 북은 황산이 있고 남은 천목산이 있는데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평야가 아닌 땅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산이다 보니까 척박한데 신안강이란 강이 흘러요. 그래서 항주라는 곳으로 굉장히 뭐냐면 배 한번 타고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항주가 어디예요? 대표님 항주 아시죠?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절강성이죠. 자, 절강성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절강성에서 대대로 뭘 많이 했습니까? 동남아, 일본이랑 굉장히 많은, 동남아랑도 했고 우리나라 남해안하고도 했었고 마한, 백제, 네, 고려하고도 했었고 규슈 지방도 했었고 동남아하고도 해서 이 절강성에 가면 네, 중국 여기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이어집니까? 뭐가 시작해서 북경까지 갑니까? 뭐가 있어요? 대운하가 있지요. 여기서 그 안희성 사람들이 배 타고 절강성에 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대운하를 통해서 북경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 통일한 사람이 첫 번째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진시황이죠. 두 번째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중국 통일은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진시황이라면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땐 수양제입니다. 왜 그렇겠냐? 강남의 생산력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기 생산력을 화북으로 쉽게 실어 나갈 수 있게, 당대는 뭐 백성들 진짜 개고생 시키고 너무 막 학대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양반이 대운하를 만드는 바람에 강남에서 많은 물산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안으로, 북경으로, 카이펑으로, 개이봉으로 실어 나갈 수 있게 한 것인데,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네, 중국 경제의 대동맥을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결국 당나라한테 왜 졌느냐? 수양제가 만들어낸 운하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는 쌀 1년에 농사 몇 번 지을 수 있습니까? 강남은요. 네, 3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한히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뭐 재화들을 만들어내서 실어 나르니까 중국의 물량 경제력을 결국에는 누구냐면요, 그 고구려가 못 당해낸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뭐 전투 의지, 뭐 전술적인 능력, 뭐 작전 수행 능력과 무슨 뭐 그 병사들과 그 누구죠? 그 부사관들의 어떤 뭐 투지와 질, 엘리트 뭐 그 뭐랄까 그 싸움 능력, 여기서 갈리는데, 단기전은 여기서 갈리지만 갈수록 뭐가 승패를 가릅니까? 싸움은 무조건 오래될수록 경제력이 승패를 갈라버리는데, 네, 수양제가 놓은 운하 때문에 네, 그게 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안희성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절강성 쪽에 나가서 네, 운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큰 돈을 벌었다. 네. 그래서 책 검색해 보면 아마 그 대운하 관련해서 안희성 상방들이 흥망사를 다룬 책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신안강을 타서 항주까지 나갑니다. 예. 자, 심각한 식량자 셋은 밥 깔고 7번 떠난다. 근데 휴녕, 기문, 이현, 무원, 흡, 이 해가지고 예, 안이 6현이라고 합니다. 6개의 고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휴녕 사람들, 기문 사람들, 이현 사람들, 무원 사람들 각자 다른데, 흡편은 소금이 유명하고 휴령은 전당포로 한다. 무원은 목재, 뭐 기문은 차 있는데 각자 또 내에서도 특화된 그 업종 물품이 또 다릅니다. 자, 근데 그리고 휘주에 하면 또 이게 있어요. 안희성 휘주라고 하고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네, 주위의 고향입니다. 주위가 뭐죠? 대유학자인데 학문하고 연관지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휘주하면 문방사후가 유명합니다. 휘주의 먹, 휘주의 벼루, 등심당의 조기, 왕벽해시 부시 이런데, 야, 너희 안희성은 너희들 가보면 너희 동네에 뭐 아까 말한 장택민도 있지만, 야, 너희 휘주하면 이거 정말 유명하지 않냐? 뭐죠? 붓, 벼루, 먹 이런 문방사후 선비들이 쓰는 필수 아이템들이 유명하지 않냐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보령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아시는 분 계실려나? 머드팩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이게 좀 있어요. 그 오석이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오석이요. 오석이 뭔지 아시죠? 까만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만듭니까? 아버님이 석공이셨는데 예, 비석,
불상, 벼루 이런 거 많이 깎는데 특히 벼루가 굉장히 거기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조선시대부터 저희 동네가 조선 제1의 벼루라고 했었고 청나라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네 조선 땅에 어디에 벼루입니다 보령이 벼루입니다 하면 굉장히 막 귀한 손을 받아 좋아했다고 하는데 중국 가서도 자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이야 뭐 선비 이거 붓대가지고 그 쓰시는 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이거 갈아가지고 여기 서해 다들 해보신 경험 있나요? 배워보거나 해보신 경험 있나요? 아니면 집에서 하시는 분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아니면 평소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취미로도 하시는 분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서해 그런 거죠. 예전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먹물 바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벼로 다 갈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지요? 이렇게 해서 글 쓰고 그랬던 시대였는데 우리 동네가 우리 고장이 벼루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최고다 중국에서 최고다 이런 자부심은 굉장히 컸을 거예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장사를 해서 큰 돈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고 글줄 깨라면 읽은 사람들인데 예 정대위라는 사람 주산의 대가 포정방 뭐 고서 수지가 뭐 최고령 급제자 이런 거 얘기도 있는데 뭐 동남추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남추로 무슨 말일까요? 동쪽 중국 동남쪽에 추로라는 그 별칭이 있는 것인데 추로가 뭔 뜻일까요? 네, 다시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춘추 시대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노나라입니다. 그지요? 자, 추로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공자의 그 조국이 어디입니까? 노나라이고 맹자의 그 조국이 작은 추라는 곳인데 추로 무슨 뜻이냐? 예, 그런 겁니다. 예, 공자와 맹자를 배출해내는 땅이라는 뜻인데 자, 산동성 그러니까 산동성이 이쪽에 노나라에 있었고 추나라에 있었는데 산동성이 누굴 배출한 것이냐면 공자하고 맹자를 배출해낸 땅입니다. 그래서 산동성 사람들한테 이런 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꽁멍지 쌍이라고 너희들이 그 동네에서 공자 맹자를 네 거의 너희가 산 지역에서 공자 맹자가 나왔다. 근데 동남추로란 무슨 땅 이런 것입니다. 여기가 동남추로 제나라 여기까지 노나라 추나라처럼 공자 맹자를 만들어낸 곳처럼 여기가 굉장히 뭐냐면 주위를 배출해냈고 여러 명의 대학자들을 배출해냈고 끊임없이 대선비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동남의 추로 또 다른 추로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교육열 엄청나고 지식인 스폰 대단했다고 하는데 돈을 벌으면 반드시 똘똘한 내 새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동족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똘똘한 애가 있으면 커다랗게 지원 후원 아끼지 않아 가지고 과거 급제할 때까지 매겨 살리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내가 또 장사를 하기 전에 한때는 그 과거 급제라는 꿈을 꾸었는데 비록 접었지만 그런 심리적인 공허감 달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 보호막 내가 스폰 안에 똘똘한 애가 관리가 되고 과거 급제가 되면 얘를 통해서 내가 고급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며 어디 가서라도 내가 관리들한테 험한 꼴 안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보험을 들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해줘서 어떤 지식인으로 키우는 거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식객이란 말 아시는 분 계세요? 식객? 네, 식객이 뭡니까? 그 허영만 하면 식객 그거 말고, 말고, 집에서 그냥 밥 먹인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거예요. 서양은 홀입니다. 서양 사람들 부자들은 돈을 벌면요 어떤 커다란 홀이나 그것을 만들어 놔서 뮤지컬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대파티도 여는 그런 걸 만듭니다. 서양 사람들은 돈을 벌면 짓습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을 먹입니다. 지식인들을 먹이고 후원해주고 모든 식객들이 다 그 부자의 집에서 다 거주했던 건 아니에요. 따로 거주하는 식객들도 있었는데 돈을 벌면 동양은 쉽게 사람을 먹여서 지식인들을 키운다. 상인들의 돈은 이렇게 선비들한테 흘러야 한다. 이런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희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식객들을 거두고 키우고 스폰했다. 이런 것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차이인데 늘 서양은 그런 쪽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큰 돈을 벌면 홀을 아니면 뮤지컬 오페라 할 수 있는 홀을 해서 공연과 파티를 한다.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돈을 벌면 쉽게 누군가를 먹이고 지식인을 후원한다. 동양 서양을 가르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 미국 가도 그런 거 있죠. 기업인들 이름을 딱 홀 같은 거 있지요.
예, 그 있지요. 그게 바로 제가 볼때 서양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돈을 벌면 짓는다. 우리는 돈을 벌면 매긴다. 네. 자, 이거 뭡니까? 한자 읽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주작 가운이라는 것입니다. 안희성의 아이콘이 주희라는 사람인데 안희성 사람들이 이렇게 네, 집에다가 주자의 뭐 어떤 글들을 병풍으로 해서 족자로 해서 걸어놓고 우리가 주자를 낳았고 우리는 글 줄을 알고 교양이 있는 유기적인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끊임없이 과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저 제사 지금 집에 지내시는 분 다 지내시나요? 제사 어떻게 하시나요? 안 지시는 분들도 슬슬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사 다들 지내세요? 안 지내세요? 네? 지내긴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사라는 게 지금은 좀 많이 힘들고 깊이 그거라고 했는데 예전에는요 제사 조선시대 제사는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제사 아무나 지었습니까? 못 지습니까? 예, 족보 없는 사람들 양반 가문 아닌 사람들 제사 어떻게 합니까? 지내요? 못 지내요? 못 지냈습니다. 그지요? 제사 아무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마님이 제사 용품 다 마련하고 요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밑에 것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자, 집안에서 제사 지낸다고 하면 그 안방마님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아이고 또 제사 또 지내야 돼 개고생했는데 이렇게 푸념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제사가 오히려 그거였어요. 우리 양반 가문이고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고 우리 유교적인 교양을 안다는 하나의 과시하는 동네 이벤트였습니다. 예,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막 내가 제사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러니까 갈수록 귀찮고 하기 싫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사 안 지내는 집도 꽤 있지요. 그지요? 네. 근데 이런 거죠. 이것도 주자 가운 집에 딱 병풍으로 족자로 두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조선시대나 어떻게 명나라 청나라 때나 보면요 그 지방의 양반들이나 집안의 그 뭐 사족들이 어떤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당하는 걸 통해서 문중회를 통해서 우리는 유교적 교양을 알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이런 과시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도 그게 있어요. 중국 상인들이 지금 뭐 돈 많이 벌고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이걸 짓고 있습니다. 사당 같은 걸 짓고 있어요. 대표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면 클 때는 좀 돈 벌 때는 개같이 벌었지만 험하게 벌었지만 내가 큰 돈 번다면 우리 가문 이렇게 대단해 어쩌고 해가지고 고향 가서 화당을 세우고 하는데 화상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밖에서 돈을 버는 화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서 거기서 화당을 또 짓고 또 막 화당 앞에 또 지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앞에서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끝나고 또 뭘 더 해야 돼요? 인증샷 하나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가 할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으로 화당을 짓고서 인증샷 받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커다란 건물 하나 지었으면 당연히 인증샷 받아서 인스타에다 올리고 아니면 뭐 지금 페이북에다 올려야죠. 네. 자, 신앙간의 연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성년이 되면 보따리 메고 갑니다. 그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밖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데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고 돈을 벌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돈을 못 벌고 자리를 못 잡으면 객지에서 그냥 행사를 하지만 돈을 벌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한강의 연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18세 때 17살 때 보찜 하나 지고 고향을 떠나는데 반드시 그 집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면 돈을 벌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또 집성촌에 또 가서 거기서 또 산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안희성 사람들은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유교적인 교양 이것 정도가 아니라 강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많이 살아있지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게 있었는데 시골 가면 아직도 집성촌 있지요. 나 우리 무슨 어디 있었지요, 그지요? 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풍천 임신인데 풍천 임신하면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임가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한테 시시 이러면 안 되고 남의 집안을 불러줄 때도 무슨 시가 아니라 무슨 가 우리 집안을 소개할 때도 무슨 가라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강렬한 가문의식, 동족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또 다시 와서 집성촌에 가서도 예,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봐도 내가 돈을 꺼내서 사당을 짓는데 이 사람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 판화, 의학, 음식, 분재, 건축. 그래서 돈을 벌면 반드시 고향을 돌아와서 사당을 짓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네, 예술인들, 지식인들만이 아니라 예술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네, 안희성이 그래서 가보면 휘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휘학이 무엇이냐? 안희성에 가보면 있는 이런 판화라든가 그림, 하나의 예술 장르를 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안희성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것 같아요. 어디죠? 거기 미켈란젤로 맞나? 그리고 누구 있었지? 그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그 닌자 거북이 이름 같은데 맞나? 닌자 거북이 맞나? 맞죠? 닌자 거북이 이름이 딱 그거였지요? 스승이었고 그리고 서생원이었고 맞죠? 닌자 거북이 스승이 맞죠? 서생원. 예, 거북이 스승이 서생원이었죠? 예. 근데 뭔 얘기가 이거였지? 그 하여튼 그 이탈리아 그 르네상스 때 그 메디치 가문이 많은 예술가를 후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동방에 어떻게 보면 메디치처럼 이 돈을 벌면 고향에 오는데 단순히 지식인만 스폰하고 뭐 사당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서 작품들 시키고 고가의 구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희성에는 굉장히 예술이 발달됐다. 안희성만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생산품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 휘학 어쩌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동방의 뭐 메디치, 동방의 보통 르네상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역시 예술이나 이런 순수 인문학 이런 쪽 같은 경우는요, 예, 부자들이, 기업가들이, 재벌들이, 자본가들이 네, 후원을 하고 예, 스폰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절대 편집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좀 예, 누군가가 예, 네, 후원을 해줄 예, 어떤 예, 그 안희성의 안희 휘상 같은 어떤 예, 자본가 기업가 분이 좀 짠하고 나타나 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 절대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막까지 쳐서 좀 해주세요. 예, 네.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돈 벌어서 그냥 그 돈 끌어안고 죽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 키우고 예술인들 키우고 또 우리 가문에 우리 동네에 또 똘똘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기회 못 받을 것 같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동족 경영이면 철저하게 밖에 나가서도 나 안희성 사람이다. 안희성 어디 사람이다 하면 뭉쳐가지고 네. 정보도 공유하고 운영자금 뭡니까? 네. 장사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 내 돈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합작을 해서 출자를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운송 또 이것이 있어요. 네, 중국은요 아행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디를 내가 가면 거기서 중간 그게 있습니다. 매개자가 있습니다. 거간꾼이 있는데 아행이라는 그 사람한테 적지 않게 신세도 지고 수수료도 물어야 되는데 아행들의 토착 그 지방에 있는 아행들 중간 상인들 거간꾼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똘똘 뭉쳐서 아행들의 횡포, 아행들의 뒤를 봐주는 관리들의 횡포에 맞섰다고 합니다. 자, 동족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네, 커다랗게 상인들 여러 명 모아서 뭔가 어떤 단체를 만들고 이것을 조직을 꾸려가는데 조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룰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따로 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가문 사람이고 형제, 당숙, 숙부 이런 관계니까 우리 가문의 룰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꾸려가는 것이고 동족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 이번에 누구가 반드시 과학업체 붙었다고 하는데 걔한테 줄 서고 스폰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의 이권을 보호하고 방어해보자. 그리고 또 휘주회관 어디 가든 간에 안희성 사람들이 모여서 뭐 복건성이든 광둥성이든 예, 북경이든 예, 안희성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다가 회관을 세운다고 하는데 회관에다가 뭘 만드는 거겠습니까? 예, 예, 브로커 이탈 방지 아까 말씀드린 아행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죠. 야, 우리 와가지고 이런 겁니다. 나 여기서 누구한테 당했다. 나 거기서 아행한테 당했다. 나 여기서 관리한테 당했다. 거기 와가지고 뭐라는 거겠습니까?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단체로 뭔가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네, 또 전략기지. 야,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뭔가 사업에 갈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뭔가에 진출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각자 모여서 가지고 전략을 짜는 것인데, 단순히 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뭐죠? 거기
그 향후에 이런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장사의 거점이라는 것인데, 이런 휘주 이런 뭐 회관들이 단순히 중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한때는 뭐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에도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우리 한번 같은 중국인 이런 정체성만이 아니라 같은 안희성, 휘상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서 네, 대소사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거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제가 며칠 후면 또 어디 시골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요, 강의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나온 모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제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인데, 제가 그 모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방 남구나 남중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이 먹어서 객지 가서 살 것이고 서울 와서 사고 어쩌고 할 것인데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뭐냐면 처음 나타났을 때 동문, 동양 이런 거 강조가 나타나는 사람 무조건 너희를 한 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의심을 해야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사기치는 놈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큰 사람들은 그런 게 많지가 않은데 지방에서 큰 저 같은 수컷들은 서울 살고 상경에서 객지 생활을 할 때 예, 너랑 같은 학교 나왔다, 너랑 같은 고향이다 하면서 등장한 사람들한테 등쳐먹 이렇게 사기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런 말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밖에 나가면 누굴 제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까? 같은 한국 사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지방 사람이 또 촌 사람이 또 서울 올라오면 또 제일 조심해야 또 동양 사람들인데, 중국인들 보면 오히려 같은 중국인이라서 도와주고 노하우도 주고, 네, 예, 우리 식당에 와서 고용도 시켜주고 그런 거 갖고 또 동양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절대 사기 안 치고 동양이니까 더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같은 한국인데 같은 한국 사람 등쳐먹고 객기 나왔으면 또 같은 동양 사람들 또 등쳐먹고 이런 거 보면 참 이런 문화가 저는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꿈을 찾아 가라, 무슨 뭐냐면 또 뭐냐,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이렇게 좀 어떻게 포장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의 리얼한 면들을 알려주고 어두운 부분 그림자도 저는 얘기해 주는 게, 특히 선배가 갔을 때는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좀 너무 나간 얘기일까요? 동양 출신, 동문 출신들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한다. 너무 나간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시골 가서 또 강의를 할 것인, 또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너희들 객지 나가면 무조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고향 팔고 학교 파는 사람처럼 너의 그 노린사이 없다 얘기할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같은 중국인, 같은 고향 한 번 더 뭉치고 같이 더 도와주고, 남이 우리를 해치고 내 걸 뺏으려고 했을 때 뭉쳐서 같이 대항해보자, 이런 거 상당히 좀 부러운 의식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은 꽃 제부 이런 게 있습니다. 안희성 사람들이요, 이런 게 있어요. 산 속에도 보면요, 물길을 내고 하수들을 냅니다. 아까 그 지형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산이나 구릉 위에 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보면요, 원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이 아니라 스스로 낸 하천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인데도 커다란 어떤 호수가 있고, 네, 시내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예, 마당에도 큰 물항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비가 땅으로 스며드는 것도 아까워서 지붕 위에 설치를 해서 항아리에다 물을 모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물이 있어야 부가 몰린다, 이런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런 관습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물을 굉장히 많이 아낀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한 동네도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악착같이 물을 만들고 한답니다. 그래서 워낙에 그 안희성 가보면 마을마다 물을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풍수에서 보면요, 수세라고 있습니다. 수세가 뭐냐면요, 강과 시내가 흘러가는 모양새, 유속과 유랑을 보는 게 수세인데요. 자, 풍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수하면 보통 죽은 사람, 부모님들, 조상들을 명당에 묻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음택풍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어디 살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풍수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살 것이냐, 어디에 털을 잡을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세를 많이 봅니다. 수세를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여기 살았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단이 선다고 해요. 근데 물이 없다, 수세가 고약하다 이러면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못 번다. 하지만 물이 풍부하다, 네, 수세가 좋다 이러면 내가 여기서 터잡고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는 이건데, 하여튼 풍수에서는요, 물이 곧 돈이고 쩐이고 옷가네이고 재부입니다. 근데 풍수적인 영향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요, 산속에서도, 산속 동네도 물기를 낸다, 어떻게든 물을 쟁여놓고 있는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안이성 사람들이 큰 돈을 장사해서 만지기 좋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뭐 자연적인 그런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이성 사람들이 왜 큰 돈을 만지는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할 그 산서상인 진상들은 산시를 뭐 과거에 뭐 중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중국의 맨해튼이 이또 안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맨해튼도 제가 좀 거기가 뭐 하는 곳이, 거기가 뭐 어떤 곳이 있어요? 그 TV로 유튜브로 아니면 방송으로 봤을 때 맨해튼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맨해튼이 뭐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도 뭐가 많이 몰리는 동네예요? 거기도 누가 많이 삽니까? 거기도 돈이 많이 몰리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지요. 제가 봤을 때 맨해튼도 그 수세가 기가 막힌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풍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서양에도 풍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털을 골라서 잡으려는 인간들은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서양에도 당연히 풍수가 관상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시 대통령 집안이 그 집 있잖아요, 터가 굉장히 풍수적으로 봤을 때 명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혹시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어니스트가 주인공이었던 그 국어책에 나왔던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지요? 나중에 큰바위 얼굴이 누구로 판명돼 버립니까? 본인이 돼버리지요. 근데 보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집터가 보면요, 딱 보면 풍수에서 말하는 길지 스팟인 곳이에요. 상스러운 기운이 몰리고 늘 저 커다란 영험한 기운과 내가 마주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그 같은 그 큰바위 얼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서양의 풍수적인 관점이 들어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디서 살든 간에 풍수적으로 좀 잘 좀 털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있어요. 풍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이고, 이거 왜 이리야. 자,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직선인 강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강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더 생명력이 살아 보입니까? 자, 예, 풍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기가 흘러가는 통로를 용이라고 합니다. 또 기가 뭉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용이 어디에 있느냐, 혈이 어디에 있느냐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직선인 도로, 직선인 강, 꿈틀거리는 이렇게 곡선인 강, 도로 보면요, 여기가 훨씬 더 생명력이 있고 기가 움직이는 장소라고 해서 여기는 용이 죽었지만 여기는 용이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근데 한강 쪽에 보면 좀 약간 좀 껄끔한 게 뭐가 있냐면요,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고도 제한을 시켜놔가지고 건물의 높이가 이렇게 균일해요. 근데 홍콩 같은 데 가보면, 부릉반도 가보면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강이 있으면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건물도요, 높이가 균일한 것이 아니라 높고 낮고 이렇게 곡선적으로 뭔가 있어야만이 거기가 기운이 살아있고 돈이 몰리고 에너지가 몰리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강에 가보니까 그 제한 때문에 용이 살아있는 그게 용이 변이 아니라 용이 죽어있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드시 고도 제한 풀어서 구룡반도처럼 익사이딩한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동강도 제가 한번 사진으로 봤는데 대동강면도 역시나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물 높이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용이 죽어있는 동네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용이 살아있냐면, 자, 이거 좀 잘 들으세요. 혹시 밤에 저기 높은 데에서 도로변을 보면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차가 불이 있으니까 들어옵니다. 그지요? 그거 보면요. 혹시 물이 들어오는 거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자,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뭐냐면요. 도로를 통해서 물자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인력이 들어옵니다. 현대 풍수에서 뭐냐면 도로가 강인 거예요. 그래서 배산임수 지형 이렇습니다. 앞에는 뭐죠? 물, 뒤에는 산인데 이것이 아니라 앞에는 도로, 뒤에는 빌딩이 있는 게 지금 명당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강변이 죽어있다 해서 제가 낙담할 필요가 없고 테헤란로로 갑니다. 테헤란로로 가면 오히려 거기가 테헤란 거제가 하나의 지금 와서 강인 건데 거기가 물길인 걸 보는 텐데 오히려 테헤란로가 한강보다 삐뚤빼뚤해서 이런 역동적인 기운, 용이 살아있는 그래서 강남 강북이 아니라 태남 태북이 풍수적으로 봤을 때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물 수세가 중요한데 안희성 사람들의 그 사고라든가 주거 형태를 보면 이쪽 사람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 뉴욕도 한번 맨해튼을 가보시면요. 그런 물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래서 돈을 많이 버는구나.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말도 합니다. 후배들한테 여름같이 습도가 높은 때는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그냥 욕실에다가 물 좀 받아놓고 겨울에는 무조건 방에다가 가습기 좀 세게 좀 틀어놔라. 왜냐면 물이 있어야 사람이 돈이 물리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어떤 재운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물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항 같은 것도 있으면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다. 그렇게 돈이 물릴 수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풍수라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명당에 묻자 아니면 좋은 터에 내가 살자도 있는 거지만 풍수 인테리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에서 어떻게 이런 거죠. 어디에 누울 것이냐, 또 저런 색깔은 또 이런 색깔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하는 아이의 방은 어디로 할 것이냐, 노인들의 방은 창을 또 어디로 낼 것이냐, 또 방 안에 내가 그림을 두려고 하는데 풍경화로 둘 것이냐, 아니면 사람 인물화를 둘 것이냐, 방 안에 어떤 가구의 배치 이런 걸 가지고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보자. 이런 게 풍수 인테리어의 형태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광둥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대략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데 자, 통장 같은 경우는 어디다 보관해야 되느냐? 푸른 천에 싸서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방 안에 추상화 인물화는 안 좋은 기운을 풍기는데 가장 좋은 건 풍경화이다. 그리고 이왕 손님들을 모시는 테이블이 있으면 각진 거보다는 둥근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각진 것을 싫어하는 게 있는데 각진 테이블보다 둥근 테이블이 있어야 집에 어떤 좋은 운이 모인다 이런 것이고 문 같은 데는 여기다 이런 것이죠. 종이나 풍경을 달아라. 왜냐하면 밖에서 나쁜 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풍경 종소리가 울리면서 나쁜 기가 흩어진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이런 건 있는데 내가 외투를 벗고 들어옵니다. 근데 남학생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들어오면요 바로 잠바 그냥 그 침대 던져버린 다음에 그냥 게임하러 가고 밥 먹어 가는데 여기 외투에는 바깥에 흉한 기운이 묻어 있으니까 절대 잠자리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무조건 옷장에다가 해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침대에서도 보면 이런 거죠. 가장이 침대 안쪽에 집안의 기운을 받게, 그리고 가장보다 키가 큰 식물들을 집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홍콩에서 많이 만들어진 건데 홍콩 사람들 누굽니까? 어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 어디입니까? 광둥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광둥 상인할 때 풍수 인테리어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 얘기까지 잠깐 한 다음에 쉬었다가 산소당이 좀 해보겠습니다. 스이주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중국에 혹시 거인 기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89년도에 4천 위안으로 시작했는데 6년 만에 순이익 100배, 개인 재산 10억 위안, 중국 최대의 하이테크 과학기술 대표라고 하는데 절강성 수학과 출신입니다. 예, 절강성 수학과 출신이고 통계 관련 일을 정부에서 하다가 나와서 하신 사람인데 90년대 초반에 최고 학력 억만자다. 이때는 개혁개방 초기 때는 고학력자가 상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석사, 박사 따가면서 고학력 어떤 사업가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번 쫄딱 망한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쯤에 쫄딱 망했다가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재기를 했는데 엄청 2억 5천 위안인가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재기했을 때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서 빚쟁이들한테 다 돈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용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데 절강성 출신, 안희성 출신이고,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현대의 어떤 안희상방, 현대의 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삼불 정책이 있습니다. 조사 없이 투자 안 한다, 자금이 부족하면 투자 안 한다, 인재가 없으면 투자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혹시 삼불 이거 아세요? 자, 월남전의 영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월남전의 영웅 보부의 지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한 게 프랑스 군대와 싸워서 이겼고 미국 군대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그 CNN 기자가 와서 아니 장군님 저기 어떻게 저기 세계 최강의 군대를 다 싸워 이겼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딱 세 가지만 하지 않았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다.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았다. 적이 예상한 장소에서 싸우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명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반 삼불 정책이 있습니다. 조사 없이 사업 안 한다. 이 사람은 정말로 사업을 할 때 엄청나게 꼼꼼하게 스스로 물어보고 발품 팔아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거인 기업 내에서 어떤 새로운 컴퓨터 게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3,000명 게이머들로 2시간씩 면담을 통해서 6,000시간 면담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냈다고 하던데 무조건 뭐냐면 그 밀도 있는 사전 조사 그리고 풍부한 자금 없이 투자 안 한다. 그리고 인재 없이 해당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인재 없이 투자 안 한다는 경험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 없이 투자 안 한다, 자금 없이 투자 안 한다, 인재 없이 투자 안 한다. 그래서 이 양반도 삼불 정책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봤는데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절대 낙하산 없다. 무조건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서 차근차근 키워서 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돈은 나는 너희들한테 공로에 대한 월급을 주는 것이지 절대로 너희들 노고에 월급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에서만 내가 보상을 한 것이지 단순히 열심히 했다고 애썼다고 욕받다고 난 절대 너희한테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다. 무조건 결과로서 공로로서 확인이 되어야만 돈을 준다.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뭐 인퉁야오라는 사람하고 스위추라는 사람하고 안희성 출신의 현대 휘상, 현대 안희상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인기업 들어보셨나요, 대표님? 예, 거인기업의 대표 바로 스위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나온 데가 절강성 수학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강성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막 장학금을 투자도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 산학협력 그 모델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따가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관으로 상징화되는 산시성 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